옛날 한 마을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살고 있었다. 한창 놀기 좋아하는 아이는 마당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창고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께서 긴 장대를 가져와 그 위에 채를 씌워 놓는 것을 보았다.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을 해놓는지 물어보자 아버지는 오늘이 섣달 금음날이라 야광기가 찾아올 것을 대비한 것이니 뜰락에 있는 신발을 모두 가져와 안방에 감추고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하였다. 또한 애군이 끼칠 수 있으니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시며 요강을 방 안에 들여놓으셨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는 야광귀가 정말 자신의 신발을 훔쳐가는지 궁금하여 아버지 몰래 낡은 신발 하나를 뜰락에 놔두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정말로 밖에서 뭔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잠드신 부모님 몰래 창호지를 바른 문에 구멍을 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귀신이라 하여 잔뜩 겁을 먹었었는데 야광귀는 키도 자신만하고 알록달록한 무늬에 색동적 오리를 입고 있어 생각처럼 무서워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얼른 저 귀신이 자신의 신발을 신어봤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야광귀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게 곧이었던지 낮에 아버지가 세워놓은 장대의 채 위에 턱 하고 걸터앉았다. 그러더니 뜰락 위에 있는 아이의 신발을 보곤 저 신발이 내 발에 딱 맞을 듯하니 내가 신고 가고 저 신발 주인에겐 불길한 운수를 줘야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작년 섣달 금음날 야광 뒤에서 신발을 뺏긴 동네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게 생각났다. 아이는 큰일 났다는 생각에 얼른 뜰락에 있는 신발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우스워 보였던 야광귀가 이젠 무섭게 느껴져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야광귀가 손가락을 구부리고 작은 입으로 뭔가를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기하게도 야광귀는 자신이 앉아있는 채의 구멍을 재밌어하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보고 있었는데 넷까지 세다가 또 잘못 세고 또 넷까지 세다가 잘못 세웠다. 구멍을 다 세면 자신의 신발을 신고 가버릴까 긴장하던 아이도 그 모습에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 날이 밝아와 닭이 울자 화들짝 놀란 야광귀는 뜰락에 있던 신발은 신어보지도 못하고 불이 나게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제야 안심한 아이는 마음 편히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 야광귀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찾아오는 귀신으로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이 있으면 신고 가버려 그 주인은 신발을 잃은 채 새해를 맞이하므로 운수가 불길하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발은 그 사람 자체를 뜻하여 신발을 잃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으로 설령 몸이 살아있다 해도 정신을 잃었으니 죽은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광귀의 애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신발을 안방에 넣어놓는 것과 마당에 채를 걸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를 걸어놓는 이유는 채의 수많은 구멍을 하나하나의 눈으로 잘못 보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눈이 있는가 하고 채의 구멍을 세다가 날이 밝아 야광귀가 달아나고 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광귀는 아이들이 신발을 뜰락에서 모두 감춘 것을 모르고 자신의 발에 맞는 게 없다고 투덜대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야광귀는 안방까지 들어오지 못하니 12월 31일이 되면 신발을 모두 안방에 숨겨 애군을 피하고 새해가 되면 신발을 내놓아 새로운 복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부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부평 힘찬병원으로 가실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안이나 서울 방면으로 가실 승객은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그녀는 전철에 올랐다. 이번 역은 마포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평소역까지는 분명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아까부터 전철은 30분 가까이, 그것도 빠르게 달리고 있다. 주변을 보니 같은 칸 승객은 서너 명 정도 있지만 모두가 자고 있다. 그녀는 전철을 잘못 탔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다음 역에서 내리기로 했다. 이 이야기는 이계로 통하는 무인역 시사라기역에 도착한 사람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시사라기역은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수많은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무인역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설이 있으며 끝내 역에 도착한 사람은 영원히 실종돼 버린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 자신이 타고 있는 전철이 시사라기역으로 향하는 것 같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지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 전철에서 잠들지 말 것. 두 번째, 절대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세 번째, 절대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말 것. 이 세 가지 규칙을 지키면 시사라기역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소금 장수가 살았다. 어느 날 소금 장수는 장사하러 먼 곳으로 가게 되자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아이를 잘 부탁한다 당부하고 길을 떠났다. 소금 장수는 그렇게 몇 달 동안 장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당도 후 뭔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 이상한 마음에 방문을 열어보니 아내는 없고
이미 차갑게 식은 아이의 시신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소금 장수가 떠나기 무섭게 바람이 나 도망을 갔고, 아이는 울다 지쳐 굶어 죽었다는 것이었다. 원통하고 비통한 소금 장수는 그 자리에서 몇 날 며칠을 울다. 돌연 무언가를 결심한 듯 아이의 시신을 소금 보찜의 가장 아래에 놓은 후 이 마을 저 마을로 무작정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부잣집에 잔치가 있다 하여 소금을 팔러 갔다가 우연히 그 집 첩이된 아내를 만나게 된다. 크게 화를 낼 줄 알았던 소금 장수는 오히려 담담하게 아내에게 다가가 소금 보찜을 풀어 아이의 시신을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아이의 시체는 피부만 창백할 뿐 전혀 썩지 않은 상태였다. 창백하게 변한 시체를 본 어미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엉금엉금 기어 어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일제히 도망을 쳤고, 놀란 어미는 그 자리에서 급사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제주도의 전승으로 세타니의 설화입니다. 세타니는 한국 귀신의 종류 중 하나로 주로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굶겨 죽임을 당한 남아의 원귀를 말합니다. 세타니는 생전에 원한을 가지고 죽었기에 주로 화목한 가정의 아이에게 스며드는데, 갑자기 밤에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반응해 대문을 열면 그때부터 그 집안에 해를 끼치고 결국 숙주가 된 아이를 죽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날 한밤중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반응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세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해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성형수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 입이 뒤까지 찢어진다. 그 충격으로 수술용 마스크를 쓴 채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녀는 그 후 성불하지 못한 채 원혼이 되어 밤거리를 떠돈다. 목격 사례. 하굣길 아이는 집으로 가고 있었다. 한참 걷고 있는데 길가에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가 보였다. 아이는 이상한 여자의 등장에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길을 걸으며 그녀를 지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아이에게 "나 예쁘니?" 라고 물어왔다. 아이는 잠시 당황하다가 예쁘다고 말했다. 잠시 후 그녀가 마스크를 벗고 아이에게 "이래도 예뻐?" 라며 한 번 더 물었다. 아이는 놀랐지만 그녀에게 예쁘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그럼 너도 예쁘게 해줄게. 빨간 마스크는 일본에서 처음 목격된 존재로 1978년 여름 기후현 미노카모시에서 첫 출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출몰 이후 신문에 기사까지 나고 이듬해 여름 일본 전역에 소문이 퍼지면서 크게 유명해졌으며 최근까지도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가위, 식칼, 손도끼 등 흉기를 들고 다닌다고 하며 이가 130개나 나 있어 어린아이 정도는 쉽게 물어 죽인다고 합니다. 마른 타입의 체형을 지녔으며 100m를 2초에 주파할 정도로 움직임이 매우 빨라서 그녀를 마주쳤을 때 도망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빨간 마스크를 만났을 때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녀가 예쁘냐고 물을 때 평범하다고 대답하면 고민에 빠지는데 이때를 틈타 도망치거나 포마드라고 3번을 외치면 겁을 먹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도망치면 더는 쫓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양반집에 경사가 있어 일가 친척 모두 불러 큰 잔치를 벌였다. 많은 인원이 모여 음주를 즐기고 있는데 대감의 눈에 더벅머리를 한 사내아이가 떡하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대감은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보고 네 집 종인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르는 아이라고 했다. 대감은 당장 저 아이를 내보내라 하였고 하인들이 아이를 끌어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감은 잔칫날 소란이 난 곳에 화를 내며 더 많은 하인을 불러시켰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였으나 대감은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고 힘이 센 장정을 불러 몽둥이로 아이를 때리라 시켰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야 대감은 이 아이가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매우 놀라며 두려워했다. 사람들 모두가 아이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것을 보던 아이는 갑자기 비웃음을 띄우고는 그 집을 나갔고 대문을 나서자마자 그 길로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며 흩어져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집에 무서운 전염병이 번졌다. 두옥 신인은 우리나라의 전통 귀신으로 조선 후기 야담집 기관에서는 도깨비의 우두머리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악하고 폭력적인 성향의 도깨비 친척 정도로 보는 해설이 더 많습니다. 두옥신이의 성격은 포악하며 몽둥이로 사람의 머리를 깨뜨려 죽이는 기이한 존재입니다. 머리를 억누르는 신이라는 한자 이름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두통 정신질환을 관장하는 악기로 보기도 합니다. 남자는 일본 후쿠오카현을 여행 중이었다. 그는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인터넷에서 심령 장소로 유명한 터널에 가보기로 했다. 오후 4시쯤 숙소에서 나와 산길
산길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는 조금 긴장한 상태로 얼마간 터널을 살펴봤다. 하지만 의외로 딱히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러다 점차 호기심이 커져서 터널의 안쪽까지 들어갔다. 터널 안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춥고 바닥이 눅눅했다. 어느 정도 걸어 들어가자 울타리 같은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웬 팻말이 있었다. 팻말을 응시하던 그는 이 터널 앞에 혹시 폐가 같은 것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다 울타리를 넘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소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잦아들었고 터널은 거짓말처럼 다시 조용해졌다. 그가 고통스러움에 다리를 부여잡은 채 앉아 있는데 누군가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일본 후쿠오카현 미야와 가시에 있는 이누나키에는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터널은 모종의 사건 이후 심령 장소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터널은 일명 이누나키 마을의 입구이며 이것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고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에도시대 이전부터 외부와 차단된 채 자급자족 생활을 했고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병으로 괴물같이 바뀐 사람들이 마을에 상당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입구에는 여기서부터 일본국 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팻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외부인이 팻말을 무시하고 울타리를 넘으면 경보가 울리고 수분 이내로 흉측한 마을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뛰어와 잡아간다고 합니다. 기묘하게 화재 사건이 따라붙는 여자가 있었다. 여자가 들렀다 간 건물엔 불이 났고 이전에 살던 동네 역시 화재로 이사를 2번은 더 해야 했다. 처음부터 화마를 몰고 다닌 것은 아니었다. 눈길을 느낀 뒤로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난 것이다. 언젠가 집에서 먼 시내에 한 번 다녀온 뒤로 가는 곳마다 한 명의 발소리가 더 함께했고 어딜 가던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두려움에 발걸음을 빨리 하고 그 자리를 뜨면 불이 난 것이었다. 이런 사태가 몇 달이 반복되었을 때 여자를 지겹도록 따라다니던 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굉장히 수척한 모습이었다. 그는 몇 달 전에 여자에게 첫눈에 반했으며 너무나 사랑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드디어 용기 내어 나섰다 말하고 여자에게 고백했다. 지나친 스토킹과 이상한 현상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던 여자는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자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을 하고 그의 몸에서 거센 불길이 뿜어져 나와 주변을 휩쓸었다. 지기는 신라의 불귀신으로 역사 속 여러 책들에 수록되어 전해 내려왔습니다. 지기는 본래 신라 활리역 사람인데 선덕여왕을 사모했었습니다. 왕이 친히 만나 주겠다 하였을 때 기다리다 잠들어 버렸고 그녀가 두고 간 금팔찌를 발견하고 후회로 번민하여 그 마음이 스스로의 몸을 불살라 불귀신이 됐다고 합니다. 선덕여왕은 다음에 주사를 만들고 문과 벽에 붙여 화재를 막았습니다. 지기가 마음에 불이 나
몸을 태워 화신이 되었네. 마땅히 창에 밖에 내쫓아 다시는 돌보지 않겠노라. 혹시 주변에 화재가 잦다면 지기가 근처에 있을 수 있으니 주사를 적어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 늦은 밤 남자는 작은 배를 타고 잔잔한 바다로 나아갔다. 그는 목 좋은 곳에 배를 멈추고 낚시를 시작했다.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물고기를 잡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길고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다. 남자는 몇 시간째 바다만 바라보다 깜빡 잠이 들었다. 그렇게 졸다 깨기를 반복하며 얼마간 시간이 흘렀고 갑자기 바다에서 동물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그가 놀라 주변을 살폈다. 새카만 밤바다 한가운데 그의 배만 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곤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남자는 잔뜩 긴장했다. 그런데 이번엔 바다에서 누군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가만히 바다를 보니 여인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시커먼 물 위에 떠 있었다. 그것을 목격한 남자는 홀린 듯 바다에 뛰어들었다. 물에 빠지는 순간 그는 번쩍 정신이 들었고 기묘하게도 발이 바닥에 닿았다. 남자는 두려움에 휩싸여 필사적으로 배에 올라 엔진의 시동을 걸었다. 겨우 시동은 걸렸지만 배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전승에 따르면 낚시할 때 처음 잡은 고기를 해신에게 바치지 않으면 우미보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미보주는 종종 밤바다에 나타났다 사라지며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외모도 바꿀 수 있어서 여인으로 변해 사람들을 현혹시켜 바다로 뛰어들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귀신이나 괴물의 전승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일본 지방 곳곳에 많은 목격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존하는 거대 심해 생물을 잘못 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바다의 자연현상이나 고래 같은 해양 생물을 괴물로 잘못 오인하기도 하지만 바닷속에는 어떤 존재가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미보주의 전승에 따라 처음 잡은 고기는 해신에게 바쳐 육지로의 무사 귀환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젠장, 마지막에 한 끗만 맞았어도 2배는 벌 수 있었는데. 어이, 이보게 김씨, 한 해 마지막 날도 노름이나 해서 쓰겠는가? 같이 탁주나 한잔하세. 됐어, 난 집에 가서 잠이나 자겠어. 아니 오늘은 섣달 근무만인가? 그러다 자네 큰일 나네. 쓸데없는 소리는. 에잉. 젠장, 마지막 날까지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안 잘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군. 이제 슬슬 나가보자고. 한 해 동안 이놈이 짜증을 내도록 충동질했으니 얼른 하늘에 올라가서 신에게 구하자고. 이놈의 뱃속에 지내면서 나쁜 짓 한 걸 모두 기억하고 있네. 당장 가자고. 좋아.
그래야 우리가 제사밥을 빨리 얻어먹을 수 있지. 아니 내 눈썹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섣달 금음이 되면 우리의 조상들은 잠을 자지 않고 새해가 되는 것을 기다렸는데요. 그 이유는 몸속에 기생하면서 수명, 질병, 욕망을 좌우하는 삼시충이라는 벌레 때문입니다. 제사밥을 얻어먹고 사는 삼시충은 주인이 빨리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를 쓰고 주인을 꼬드겨 죄를 짓게 만들고 섣달 금음이 되면 몸속에서 기어나와 신 앞에 가서 집주인의 잘못을 고합니다. 신은 삼시충의 보고를 받고 죄만큼 수명을 깎기 때문에 수명이 깎인 주인은 눈썹이 하얗게 새어버립니다. 이런 고자질 벌레인 삼시충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주인이 잠을 안 자면 절대로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달 금음이 되면 사람들은 함께 모여 술 마시고 놀면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히키코는 모범생이었다. 얼굴이 희고 예뻤으며 키도 컸다. 그녀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아 자연스레 선생님들이 편애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히키코를 질투한 친구들은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가방에 고양이 사체를 넣고 교과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갔다. 하루는 그녀의 발목에 줄을 묶어 온종일 개처럼 끌고 다니며 괴롭혔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히키코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수년 동안 방에서만 지냈고 조금씩 정신이 이상해져 갔다.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히키코는 커터칼로 자기 입과 눈을 찢어버린다. 그리고 방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히키코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그녀를 끔찍하게 괴롭히던 친구들은 왠지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장마가 다시 찾아왔다. 히키코는 심한 괴롭힘을 받은 후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한 뒤 이영의 존재가 됩니다. 되살아난 그녀는 생전에 자신을 괴롭힌 인간을 모두 보육냅니다. 그 뒤부터 장마철이 오면 그들의 시체를 하나씩 끌고 다니며 다음 희생자를 찾아 거리를 배회한다고 합니다. 그녀를 목격한 사람은 마치 여자아이가 누더기 같은 흰 옷 차림으로 인형을 끌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오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여운 마음에 다가갔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운 없게도 히키코와 만났다면 거울로 그녀의 얼굴을 비춰 보여주면 그 즉시 물러간다고 합니다. 비가 유난히 많이 오는 날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작은 거울 하나쯤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동네에 사는 언니가 아이를 업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여자아이는 3살에서 4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저는 얼른 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언니는 고마워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아이는 계속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언니에게 아이가 너무 귀엽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잠시 뒤 떨리는 손으로 하차 벨을 눌렀어요. 근데 아이를 다시 보니 조금 이상했어요. 엎히면 엉덩이를 받쳐줘야 하는데 아기는 힘겹게 언니의 목에 매달려 있었어요. 언니는 다음 정거장에서 서둘러 내려버렸어요. 신고된 건 지난 20일. 그리고 발견 당시 며칠 뒤에 언니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아이 어머니 29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머니 씨는 경찰이 아이가 900을 골절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된 건 지난 20일. 발견 당시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아이 어머니 29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태자기는 부모로부터 억울한 죽임을 당한 아기의 귀신을 말합니다. 비참하게 버려진 아기 귀신 태자기는 자신을 버린 부모의 주변을 떠돌아다니게 되며 연령이 비슷하거나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의 눈에 간혹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무당 중에는 태자기 무당이 가장 많고 신점도 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사찰에서 태자기를 위로하는 돌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자기는 부모의 다음 자녀들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의 불길한 저주를 내린다고 하며 부모가 반드시 속죄하고 향을 피워 희원을 해주어야 그들의 곁을 떠난다고 합니다. 남자가 처음 그 비디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인터넷 괴담 게시판에서였다. 들쓴이는 우연히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구했다고 했다. 글쓴이가 처음에 영상을 틀었을 때 여고생이 등장하는 불법 몰카 비디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귀신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의 그 비디오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도 똑같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테이프가 어떻게 자기 손에 들어왔는지,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것 하나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지금의 글을 보게 됐고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게 된다. 남자는 오래된 텔레비전을 켰다. 그리고 VHS를 밀어넣고 플레이를 눌렀다. 한참 뒤 겨우 화면이 맞춰졌다. 그리고 모니터 안에 정말 그래서 본 것처럼 여고생이 등장했고 어떤 남자도 함께 보였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한동안 모니터에 집중했다. 귀신 비디오는 2009년 10월 일본 신주쿠에서 누군가 우연히 불법 몰카 비디오를 봤다가 실제로 귀신이 찍힌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처음 귀신 비디오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 사이에는 영상에 찍힌 것이 귀신인지 아닌지 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디오를 보면 영상에 나오는 남자나 여고생에 비해 침대에서 포착된 얼굴의 낯빛이 비정상적으로 창백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상의 내용과 관계없이 몇 시간 동안 누군가 침대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 또한 상황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비디오에 출연하는 여성이 2명으로 기획되어 있었으며 영상 속 창백한 얼굴의 주인공이 다른 출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무서운 사실은 출연자라고 지목된 인물 역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다. 주변에 사람 없는 맑은 계곡을 보자 친구들과 나는 잔뜩 신이 났다. 수영에 자신이 있던 나는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수심이 깊어 보이는 곳이 눈에 들어왔다. 확실히 깊은 곳은 조금 어둡긴 했지만 수심이 깊어 수영하는 맛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물 한복판에 떠있는 검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이끼나 풀따위가 뭉친 건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런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수살기는 흔히 물귀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여 익사시키는 귀신입니다. 무속인이 뽑은 가장 위험한 귀신이기도 한데 이는 수살귀에게 접신을 할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익사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옛 사람들은 이런 물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며 물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배 위에 제물을 차리고 진행하는 해양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수살기와 비슷한 귀신과 요괴가 있는데 물가에서 노는 아이의 몸속에서 혼을 빼앗아 간다는 일본의 카파, 말의 형상을 하고 등에 탄 사람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스코틀랜드의 켈피, 스님의 얼굴에 거북이 몸을 하고 거친 파도를 만들어 어부들을 바다에 빠뜨리는 중국의 해화상 등이 있습니다. 도시전설로는 물속에 서 있는 시체는 건져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익사체는 절대 서 있을 수 없으니 그것은 귀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물속에서 둥둥 떠 있는 검은 무언가를 보았거나 서 있는 시체를 찾았다 하더라도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근처에 다가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요즘 취업을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부터 독서실에서 책을 받고 어느새 시간은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독서실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자정 이후부터 졸음이 쏟아져 좀처럼 집중하지 못했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짐을 챙겨 독서실을 나섰는데 비상구 계단 쪽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밑을 내려다봤다. 소리가 멈췄다. 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겁에 질린 그녀가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잡았다.
1층에 내려온 그녀는 빠르게 독서실 건물에서 벗어난다. 한참을 달려서 더 이상 건물이 눈에 보이지 않자 그녀는 그제야 안심한다. 그녀는 몸이 반토막 난 채 바닥에 널브러졌다. 팔꿈치 귀신은 상반신만 남은 채 흉측한 모습으로 재빠르게 기어다니는 망령입니다. 얼굴은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사람을 쫓아갈 때는 어린아이같이 환하게 웃는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팔꿈치 귀신과 만나게 된 사람은 극적으로 벗어났다 하더라도 3일 안에 반드시 몸이 두 동강으로 잘려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테케테케라고도 하는데 이는 팔꿈치 귀신이 움직일 때마다 테케테케하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망령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한 주문을 외우는 것인데 정작 이 주문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웨딩 앨범을 펼쳐보던 아내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결혼 사진 속에 웬 처음 보는 여자가 신랑의 옆자리에서 찍힌 것이다. 사진 속 여자는 마치 신부처럼 온통 하얀색으로 착장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신부의 학창시절 동창으로 평소 연락조차도 없던 사이였으나 청첩장을 받은 친구들 사이에 일행으로 껴서 참석한 것이었다. 그 여자에게는 사과는커녕 뻔뻔한 답장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부부는 식장을 찾아가 사진 기사에게 책임을 물었고 앨범값 환불과 사진을 보정해주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 부부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아내는 사주를 보게 되었다. 아내를 유심히 보던 관장은 느닷없이 결혼식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사진 속 여자의 신발을 가리켰다. 여자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었다. 관장 선생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사진 속 여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일찍 사별해야 하는 사주팔자였는데 자신에게 붙은 악기가 배우자를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 하얀 옷을 차려입고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나타난 것이었다. 자, 좋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본인의 신랑 옆에 서서 사별운이 옮겨붙도록 살을 날린 것이었다. 그렇게 아내는 사별할 사주를 떠안게 되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최악의 하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여성 하객은 흰 소복 같은 차림을 한 채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하며 특히 기념 촬영에서는 신랑 바로 옆에 붙어서 다소 불편한 광경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자가 살을 날렸다, 사주를 바꿔쳤다는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성명학에 의하면 실제로 사주를 떠넘기거나 사주를 훔치는 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사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태어난 시각이나 생년월일 같은 정보는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최규석.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최근 들어 그의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실종되는 기이한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났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것은 사실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다크웹 속 붉은 방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했고 그 후 얼마 못 가 하나같이 전부 실종돼 버렸다는 다소 섬뜩한 내용이었다. 그는 두려웠지만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고 집으로 돌아와 어렵게 다크웹에 접속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웹을 뒤져도 붉은 방이라는 사이트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그의 긴장이 살짝 풀리려던 찰나.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화면에 의미 불명의 붉은색 팝업창이 나타났다. 그는 팝업창을 주시하며 조금 주저하다가 이내 꺼버렸다. 이게 대체 뭐지? 그는 다시 한번 팝업창을 껐다. 그는 오싹한 기분이 들기 시작해 팝업창을 즉시 꺼버렸다. 그런데 이번엔 사람의 이름이 잔뜩 쓰여 있는 빨간 화면이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그 중에는 실종자들의 이름도 있었다. 괴이한 상황이 계속되자 너무 소름이 끼쳐 그가 컴퓨터에 전원을 끄려고 하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붉은 방은 웹의 깊은 곳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수수께끼의 사이트입니다. 붉은 방으로 통하는 팝업 링크는 무작위로 인터넷상에 생성되는데 만약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팝업 창을 닫으면 그때부터 계속 생겨나기를 반복해서 종국에는 붉은 방 사이트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접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종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맞는데 섬뜩하게도 사라진 희생자들의 이름은 모두 사이트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는지, 왜 희생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지 등 붉은 방의 수수께끼에 대해 밝혀진 것은 현재까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불가사의한 존재가 인간의 영혼을 가져가기 위해 붉은 방을 만들었다고 하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 나는 회사 동료 몇 명과 술자리를 가진 후 기분 좋게 취해 있었다. 막차는 이미 끊겼고 일행은 하나둘 뿔뿔이 흩어져 어느덧 나 혼자만 남았다. 다행히 일행들과 헤어진 곳에서 집까지 그리 멀지 않았지만 술이 너무 많이 취해 일단 가까운 모텔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어느 정도 걸었을까? 모텔 근처까지 왔는데 갑자기 왠지 나도 모르게 걸음이 멈춰졌다. 그리고 몇 초 후 전방 2m 앞에 사람이 떨어졌다. 끔찍한 소리가 난 후 어떤 남자가 거꾸로 땅에 처박힌 채 축 늘어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소름이 끼친 나는 겨우 소리를 내어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그 사고 후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뒤가 아니 시간이 새벽 4시였다.
그날 밤은 눈을 감으면 죽은 남자의 얼굴이 떠올라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악몽에서 난 어둠 속에 서 있고 얼마 후 죽은 남자가 눈앞에 떨어진다. 그리고 남자는 그대로 일어나 공허한 얼굴로 천천히 내게 다가온다. 나는 뒷걸음질 치려고 노력하지만 몸이 굳어버려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남자가 나에게 달라붙고 나면 악몽에서 깨어난다. 오늘 밤도 밤새 이런 악몽을 몇 번씩이나 꿨다. 이젠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 이 이야기는 한국 및 중국 설화에 등장하는 귀신, 액기에 빙의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액기는 원한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성불하지 못하고 이생의 미련을 가질 때 희박한 확률로 탄생하는 귀신으로 지방령의 한 종류입니다. 주로 심신이 약해져 있는 사람, 술에 취해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사람 등이 우연히 원한을 가진 자의 극단적 선택 현장을 목격하거나 혹은 이미 지방령이 된 액기의 영역에 들어오면 빙의된다고 합니다. 일단 빙의가 되면 액기는 희생자의 악몽을 매개로 하여 끊임없이 죽음의 순간을 재현시키며 희생자 역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얼마 전 나는 생애 처음으로 독립해 생활하게 됐다. 서울 외곽 지역이었지만 매물 구하기 힘든 전세를 운 좋게 구했다. 이사 오고 1주 정도 지났을 무렵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웬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내가 사는 오피스텔 바로 위층에 사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출근을 서둘렀다. 그날 밤 한참 잠에 빠져드는데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들려왔다. 위층이라면 그 아주머니인데 이 밤중에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리는 처음엔 들릴 듯 말 듯 했지만 점차 커져왔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았다. 다음 날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다시 그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순간적으로 나는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어제 야근해서 그렇다며 둘러댄 뒤 그녀에게 혹시 어젯밤 무슨 소리 듣지 못했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 소리 못 들었다며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그날 밤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처음부터 큰 소리가 났고 온갖 기괴한 소리도 함께 들렸다. 나는 아무래도 윗집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불을 켰다.
다음 날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밖에 나가보니 경찰이었다. 경찰은 역한 냄새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윗집을 수색했는데 시체 한 구를 발견했다며 위층 아주머니 사진을 내밀었다. 그리고 나에게 혹시 이 사람 본 적 없냐고 물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고 문을 닫았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요괴 로쿠로쿠비에게 소가 잡아먹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요괴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평상시에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본색을 드러내 사람을 잡아먹고 잡아먹은 사람의 행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 요괴의 기만술은 매우 알아채기 힘들어서 한 번 당하게 된 사람은 자아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